이런 병원 이런 거 잘 못 해왔어요. 사회간접시설. 이제서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이 돈 풀어서 안 먹힌다라는 걸 이미 데이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 시장이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그게 어느 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걸까요? 미국은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금융시장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코로나 방역 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게 많아요.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무슨 시신을 놓을 곳이 없다, 화장을 할 네. 뭐 이런 곳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또 그렇죠. 되게 민심과 함께 경제를 네.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정확한 상황은? 일단은 그 중국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뭐 시신이 막 넘쳐나고 뭐 둘 데도 없고 막 뭐 한 이래.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14억이 인구가 있는 나라가 지금 인도 말고는 없잖아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은 뭐 인도는 중국보다 더 열악하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 사회시설, 인프라, 이런 의료, 뭐 학교, 이런 병원 이런 거 잘 못 해왔어요. 사회간접시설을. 그래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이제서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적어도 4.5억 명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3천만 명씩 걸린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경험보험 그렇잖아요. 한국은 5,500만 인구가 안 되는데 그때 많이 나올 때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국 인구의 32배거든요. 중국 인구가 한국 인구의 32배, 우리 30배로 칩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정상적인 데이터예요.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가. 근데 그만한 근데 이게 로인들은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지. 이 로인들은 확실히 걸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로인들이 정말 백신 맞아야 되는데 근데 로인들이 거의 못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하는데 중국도 고령자가 많다는 게 고령자가 60세 이상이 지금 정확한 중국 발표한 데는 2.67억 명이에요. 근데 되네요. 혹자는 3억 명이라도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거기에 10%라도 3천만 명이잖아요. 10%라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다 걸려봐서 알잖아. 다 걸려야 끝나잖아요. 결국免疫力 생겨야 끝나. 걸리셨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안 걸리셨어요? 예? 피하고 있어요. 잘 피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 백신 맞았어요? 우리가 3차까지 맞았나요? 2차까지 맞았나? 뭐 4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3차까지 맞은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안 걸렸나? 아니요, 그냥 내 주변에 안 걸린 사람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다 걸렸던데요. 웬만하면 걸렸는데 지금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청와대 MBA 강의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박사 강의도 해주는 게 있는데 중국 박사생들 상대로 발표하는데 코 맹맹이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끝나고 네가 혹시 코로나 걸렸니? 이랬더니 교수님 제 주변에 열에 9명 다 걸렸다는 거예요. 북경. 그래서 지금 확산이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사회적 현상으로 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중국 경제에 더 그렇잖아도 지금 부동산 어려운데 네. 이게 더 압박 요인이 돼서 좀 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일단 2024년 경제는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 뭐 여기 패널이 나오셨으니까 OECD 같은 경우에는 4.6%로 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보면은 아주 낮게 보는 데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4%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IB들은 5% 이상으로 예상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경제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경제 성장할 거냐. 저는 그렇죠. 그 정도로 좋게는 안 봐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좋겠지만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게 그렇게 좋게 나오려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전혀 좋은 지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었을 때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지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지수 있잖아요. 하고 그 지준율,
같이 우리가 한 좌표계에서 그리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중국이 부동산이 왕창 무너질 때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2015년 제가 그때 책을 썼거든요. 중국발 금융위기 올 것이냐. 근데 그때 보면은 중국 정부,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이 조금만 지준율 인하거나 금리 인하하면은 바로 탁 부동산 시장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정부가 부동산 살리네 하면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거기에 있어요. 부동산 불패시나 부동산 투자는 항상 맞다라는 게 있어. 그렇죠. 조금만 지준율 인하 뭐 금리 인하 바로 부동산 팍 살아난 게 그게 딱 보여요. 가격 지수하고 지준율 인하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지준율 계속 인하고 금리 계속 인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안 났어요. 안 살아나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안 먹힌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낙관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비 심리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소비거든요. 그렇죠. 지금 올해 맨날 그 봉쇄를 하고 집에 가다 있고 하니까 소비가 뭐 온라인 소비는 그래봤자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막 여행 다니고 막 소비하며 소비로 GDP를 성장하는 게 내년에 중국 경제에 기대할 만한 거예요. 수출은 올해보다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미국, 유럽이 중국이 제일 큰 수출 지역인데 경제가 안 좋은 걸 나오잖아요. 미국은 뭐 0.1% 나와요, 경제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주로 수출하는 지역이 단일 국가별로는 미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지역별로는 유럽하고 아시안이거든요. 내년에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수출이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와 소비잖아요. 근데 투자는 핵심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살아나야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 근데 지금 중앙정부 인프라 투자로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올해 경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비인데 지금 국제 비행기도 풀려고 해요. 1월 3일부터 홍콩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풀고 그러면 뭐 여행이 왔다 갔다 활발히 되고 그러면서 뭐 젊은 애들이 뭐 소비를 많이 해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게 뭐냐면 사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유일하게 돈을 안 푼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요? 모든 나라가 다 돈 줬잖아요. 아 맞아. 기초 네, 자금도 한국 다 정부도 줬었죠. 막 그냥 돈 줬잖아요. 그냥 꼬고 가지고 막 행복하잖아요. 많이 받으셨잖아요. 밥 샀던지 생각 안 하는데 밥 샀어요? 돈 받고 어쨌든 한번 얻어 먹은 먹기도 안 하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난. 네, 그래서 정부에서 돈 줬잖아요. 그 몇 번 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줬는데 제가 수령을 안 했어요. 한 번 했나?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나? 네, 얻어 먹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한 그래서 번인가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인가는 그냥 안 하고 한 번만 수령했어. 한 번만. 그 미국이 제일 많이 줬고 막 100만 원 이상씩 줬고 그래서 돈을 공짜 돈을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안 줬거든요. 근데 어쩌면 내년에 이게 소비 확대를 위해서 뭐 상품권이라든가 혹은 CBDC 중국이 하잖아요. 고행태로 이렇게 특히 농촌 소비를 일으키려고 뭐 가전, 하향 뭐 이런 좀 돈이 자동차 뭐 이런 게 소비를 일으키잖아요. 좀 크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올 만하기도 해요. 예. 중국도 돈을 나눠주면서. 예, 왜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한 게 그 메인 스트리트에 직접 돈이 풀려서 지금 저런 네.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네. 소비가 확 늘어나고. 예, 그래서 중국도. 중국은 금리 인하, 진유 인하 지금 방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직접적인 소비 진작.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권이다 하면 딱 기한을 정해가지고 내가 써라 뭐 이런 행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막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네. 항공주가 됐든, 예, 뭐 예. 카지노주가 됐든, 네. 뭐 면세점이 됐든. 네. 근데 지금 중국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그것이 실효가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저는 워낙 한 지금 6개월 많아서. 정도는 봐요. 지금 요즘에 다 풀어놨는데 사람들 안 나온대요. 풀어놔도. 예, 왜냐면 이게 다 나가면 걸릴까봐. 중국 사람들은 또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생명에 위협 준다고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기억이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어놨는데도 안 나온대요. 이게 다 집에다 이렇게 먹을 거 해놓고 다 될수록이면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자발적 의지에 의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예. 빠른 기대를 갖기에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네. 되겠네요. 네. 지금 올해 네. 정말 뭐 그 테슬라도 69%인가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예. 고점 대비. 예. 근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뭐 네이버도 뭐 51%, 60%뭐 한국의 많은 대형 예. 우량주들도 50% 이상 빠진 게 허다하니까 네. 뭐 중국도 그렇겠죠. 전 세계가. 예.
이게 다시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시점 문제일 뿐이에요. 뭐 지금 들어가냐,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냐, 뭐 후반기에 들어가냐, 어쨌든 확실한 거는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내년에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왜냐면 지금 일단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은 미국이 이번에 파월이 말했잖아요. 이번에 50bp를 올리고 지금 1월에 뭐 50bp고 그러니까 내년 금리 흐름을 보면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결국 확실한 거의 컨센서스가 됐는데 파월이 내년까지는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고 못 박아서 이번에 말했어요. 근데 뭐 믿을 만냐? 시장이 파월 말을 좀 이제 안 믿거든요. 근데 그렇죠. 확실한 거는 지금 2%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볼커처럼 경제를 죽이지 않으면 2%를 갈 수 없습니다. 이건 갈 수 있는 적어도 앞으로 지금처럼 가려면 앞으로 3년을 해야 2% 갈까 말까예요. 3년 해도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말은 진짜 2%를 가겠다고 하면 경제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가겠다라는 건 경제를 완전히 죽이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답이 나왔죠. 경제 완전히 죽인 거 내년에 경제가 정말 나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정부의 의지든 아니면 시장의 어제는 완전 경제 집체 어제는 그렇게 알아서 고소소송 됐다. 어제는 경제는 완전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금리는 안 내리겠다니까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보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 번 가르쳤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다. 역관계다. 몇 번 가르쳤어요. 지금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흐름은 떨어지는 거다. 내년에도. 자, 그러면 올해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지고요. 근데 그렇죠. 사실 미국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강남 아파트하고 비슷해요. 강남 아파트 요즘에 뭐 한국 부동산이 지금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뭐 엄청 떨어져서 뭐 어쩌고 수억씩 떨어졌다. 예, 뭐 3년 전에 돌아갔다 어쩌고 하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 지수가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그냥 대부분 시장이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그게 어느 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죠. 네, 근데 강남 같은 경우 실제는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10억에서 20억이 됐어요. 근데 15억이 지금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5억 오른 거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이 그래요. 우리가 S&P 500 지수를 그리면 2020년 돈을 왕창 풀면서 이게 작년까지 주식이 너무 좋아서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역사 평균에 비하면 엄청 위에가 있어요. 역사 평균에 비하면.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졌거든요. 평균은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높은 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 나라가 사실은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수로 봤을 때는. 지수로 봤을 예, 때는. 그러니까 지수는 낮은 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다 제거가 됐다. 뭐 저평가. 산업별로 좀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워낙 배터리 2차 전지가 좀 잘 봐가지고 잘 갔거든요. 이 영역은 계속 잘 가서 산업별로 다르지만 전반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국보다는 낮은 밸류에 있다. 예, 근데 미국은 사실 아직도 낮은 밸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에 계속 이제 거시금융 환경이 이러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쪽이다. 내년도. 근데 주식은 항상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떨어질 때잖아요. 그렇죠. 고점에서 들어가서 더 올라가는 거를 보는 공간은 작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공간은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지 이제는 공부를 정말 해서 그때가 하면 늦어요. 그리고 당신이 꼭 올라갈 때 그 시작점을 잡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건 아무도- 지나봐야지 알지. 그거 잡을 수 있으면 왜 여기 와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시점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떨어지는 게 컨센서스인데 내가 요때 들어가냐 요때 들어가냐 문제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해서 자기 관심 가는 자산을 지금 들어가기 점점 좋아지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근데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살아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미 다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방법이 없고 실신 상태. 그냥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좋죠. 이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정말 기회가 온 거죠. 예, 정말 감사하죠. 이런 시점이 오는 게.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네. 주식?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성장의 붐을 일으켰던 건 결국 기술주, 성장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제는 가치주로 가야 맞아요. 되지 않냐라는 게 맞아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 예. 그러니까 금리가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스타트업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에 내가 베팅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융자 비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스타트업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인데 대출하는데 대출을 못 하겠지만 대출하는데 비용이 지금처럼 미국처럼 금리가 막 5% 가면 어떻게 스타트업을 합니까? 그래서 보통 금리가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다 죽습니다. 이게 성장 기업이라는 거는 이게 금리 인상기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보통은 금리 떨어질 때 우리가 베팅하는 종목이에요. 우리 럴리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성장 단계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다 떨어져요. 결국은 성장주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치주도 떨어져요. 가치주는 뭐냐면 투자 가치가 되게 좋은데 자기 적정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근데 다 떨어져요. 성장 떨어지고 가치주도 금리가 일단 올라갈 때는 자산가 다 떨어지니까. 근데 가치주는 덜 떨어져요. 그나마. 근데 가치주라는 거는 그 자체 기업으로 나한테 돈을 주는 기업들이에요. 가격이 안 올라도 내가 돈 버는 기업이야. 이익을 많이 버는 기업을 말합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배당으로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 그 이익으로 주당 이익이 높은 기업들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ROE로 보통 말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사면은 큰 리스크를 안 지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처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신화는 미국은 그냥 사두면 우상향 오른다. 네. 이게 이제 네. 10수년간의 이제 데이터였고 한국 같이 이런 것들은 뭐 박스권이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만이 그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왔다. 유럽도 안 되고. 어쩌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어쩌다가 아니라 네, 항상 기억하셨죠. 태생적으로. 아, 정말요? 근데 네.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런 건 못 외우는 거. 오케이. 선택적. 선택적 기억이네요. 기억장애. 그거 중요한, 그건 다 기억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예. 이번 예. 이 금리 인상기 네. 이 이후에는 네.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네. 증시가 10수년간 이렇게 좋았지만 네. 시계열을 뭐 30년, 50년으로 놓고 보면 미국도 업다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신흥국의 시대에 예. 그러니까 한국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신흥국 쪽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반반 나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인덱스는 1950년 이전에는 이렇게 중국처럼 추세가 없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추세가 없어서 미국 인덱스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50년대 이후는 정확하게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2008년 때 딱 위기 올 때 딱 꺾이고 다시 올라가 딱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갔거든요. 그래서 워린 버핏은 50년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돈 벌었어요. 그전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뭐 제가 길게는 안 풀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 다음부터 금융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미국은 모든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이 무너지면 모든 내 생활 질이 내 생활 퀄리티가 바로 생활 질이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은 주식시장이 금융시장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나라. 조금 이게 모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한 사항은 이제는 미국의 시대는 갔고 뭐 이제 아시아 시대 혹은 이머징 국가의 시대가 오지 않냐나 그러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되냐 이건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게 한국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수출 외향적 경제의 비중이 70%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내가 좌우지 못해요.
내수 시장이 약해서. 한계에서. 그래서 내만 잘해서 되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담을 못 하는 거고, 특히 환율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고요. 근데 중국은 내수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자체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중국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국이 미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 과거 40년 성장만 목매어 온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요. 그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항상 이게 현실 앞에서 그렇죠. 늘 이게 정책이 이번에도 포기한 거잖아. 다시 금리 내리고 다시 지금 부동산 사라고 지금 막 인센티브제도 다시 현실 앞에서 이게 또 포기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얘기했듯이 네. 계속 부채를 이전하면서 이제 시한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네, 제가 그거를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눈길이에요, 그 눈길은? 제 대견에서. 야, 내가 이것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 부동산이 생각보다 지금 말을 안 먹혀요. 상당히 그 정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심각하긴 한가 보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이렇게 부동산에 한해서 그래서 근데 한국은 내 특징이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서방 세계 중국을 보는 게 너무 과대평가하든지 너무 과소평가예요.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 놓고도 어떤 전문가들은 사회주의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아무 문제 없어. 부동산도 뭐 다 자체 빚이고 뭐 이런데 알아서 정부가 다 알아서 해결하면 알아서 되지.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고 또 엄청 안 좋게 말하면 어제는 중국이 멸망할 때다. 이제 끝난다. 이제 게임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워칭 합시다.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연구하는 게 우리한테 많은 상식을 깨는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체제가 중국 경제다 보니까 이게 경제 원리로만 풀 수 있는 경제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확실한 건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부 정책이 돈 풀어서 안 먹힌다라는 걸 이미 데이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심리를 살릴 것이냐, 그게 지금 그 방법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시장이 그나마 조금 더 구간이 명간이라고 계속 또 우상향 갈 수 있는 확률은 가장 높겠군요. 미국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알았어요. 500원 준비할게요. See you next time.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거시경제 여러 그 이슈들을 좀 점검해 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